여러분 이제 한국학 11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잘 쉬었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번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추구를 계속해서 조금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한국어, 이제 국내 한국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학이 이제 어떻게부터 이제 그 자아의 뿌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학에 대한 어떤 뿌리의 역사 그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한국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전개해 나가볼까 하는데요. 고대에서 근대 이전까지의 한국학은 어떤 자생적 뿌리를 갖고 있었는가, 그걸 좀 탐색해 볼까 하는데요. 국내 한국학은 외국학에 대한 그 본국학이라는 학문적 자아 의식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학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서양이나 아니면 동양이나 다른 국가의 학문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움직임이 이 본국학이라는 학문적 자아의식을 지금 갖게 만든 거고, 그러한 학문적 자아의식을 갖게 만든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그와 같은 의식이 미약했던 전 근대 시대에는 한국학의 진정한 발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하게 될 고대에서 근대 이전까지는 사실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이 한국을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시작되었지만, 그전에는 그 긍정적 자아의식의 작동이 되지 못했던 환경이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 자아의식이 제대로 좀 개발되지 못했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의식이 미약했던 전근대 시대에서 한국학의 진정한 발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학문적 자아의식이 싹트기 전인 지금 BC 2세기경 한류 문화가 들어와 한문 문화가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한문의 문화권에 편입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그 시작점의 뿌리가 어떤 그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 BC 2세기죠. 그러니까 AD가 아니라 BC 2세기경에 한자 문화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 문화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서 한자 문화권 안에서 그 크게 보면은 한자 문화권, 꼭 중국 문화권 안에서 한국이 한국이라는 정책 아이덴티티를 지금 가져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한국이 한국이라는 자체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 중국 문화에 의해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동화되는 부분에 많이 힘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한자 문화권을 받아들이니까 그 한자 문화권 안에서 형성되는 그 문화적 흡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주된 관심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와 아이덴티피케이션 되는 거에 되게 애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 좀 포인트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화에 대한 약간 소화를 자처한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중화에 대한 소화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한자 문화의 한 일부분으로 편입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중화에 대한 소화라고 좀 정의 내려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중화에 대한 소화를 자처한 기간이 언제부터까지였을까요? 한문 문화가 들어온 초기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그 대략 어떤 중세적 봉건 왕조 시대까지가 이 가치의 기준이 중국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중국 문화와의 동화, 그리고 중국 문화와의 상호 교류,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산과 교류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지점이 있죠.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한국학을 싹 트는데 필요한 어떤 내부적 의식의 관점, 이런 관점에 대한 특성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와의 상호 교류는 좋은 자양분이지만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을 못 받고 있었다. 그래서 19세기 이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학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솔직히 진정한 발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국내 학자들의 학문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 사실은 고대에서 근대까지가 지금 한국의 역사 강의를 같이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고대에서 근대까지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근 2000년여 가까이 됩니다. 그 20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아예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그러니까 중화에 대한 어떤 소화로 만족하게 되는 어떤 자족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자족성에만 집중되는 부분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 동화가 되어가면서 그 자족성에 대한 어떤 한계를 자족성에 대한 갈망과 중국 문화에 대한 동화에 대한 한계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이른바 접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인은 한국인만의 정서를 보유하고 싶은 건데 그 한국인만의 정서를 그 중화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함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만족되거나 아니면 자족될 수 없는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결핍이 계속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티컬 컬처 무브먼트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컬처 무브먼트의 그 발생 동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국 문화와의 어떤 완벽한 동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과의 완벽한 동화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에 대한 자체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한민족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자족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지 않지 않나? 자, 이런 게 어떤 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그 국가적 정체성의 그 발생 요청, 발생 질문,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한국학의 발생 배경은 그런 것들이 좀 강해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판적인 문화가 조금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조금은 살펴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라의 향가 있어요. 이게 시예요. 시의 노래 같은 건데 그런 겁니다. 신라의 향가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가요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가요 형식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시가 모두 중국의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한시가 주류였었어요. 그러니까 한시가 이제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그 구성 체계를 갖고 있는 시편이 한시라고 얘기하는데 신라의 향가에서는 그런 한시에 대해서 반론적인 실천으로 나타난 가요 형식을 띠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한문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그 신라인들만의 그 스피리추얼, 그 정신체계가 담겨 있는 내용을 가요 형식에 담아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요 형식이라는 그 향가의 그 장르는 신라라는 그 지역만이 고유하게 보유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 균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1075년에 나온 이거 향가 일종인데요. 균여의 11수의 향가를 한문으로 번역해 실으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향찰은 범서가 잇따라 펼쳐진 것과 비슷하여 중국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하였고 중국시가 7언, 5언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향가는 향어를 배워냈고 3구 6면으로 다듬어 이루었다라고도 쓰여져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한시가 갖고 있는 중국시가 갖고 있는 규칙적 레귤러한 그 스페셜리티 7언이나 5언으로 되어 있던 그 레귤러한 스페셜리티를 조금은 벗어나서 한국 신라인들만 이게 신라라는 게 이제 한국의 전통적 조상의 국가인데요. 신라만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형태, 그 형태를 계속해서 구사해보자라는 취지가
여기에 묻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가는 향어를 배열하고 396명으로 다듬었다. 그러니까 중국시의 특징과 이게 다른 지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범서가 잇따라 펼쳐진 것 비슷해서 중국에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한국만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의 차이라고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라라는 국가는 왜 그런 향가라는 어떤 중국의 한시와는 차별성을 가진 시를 읊고 낭독하고 그런 문화를 향유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어떤 문화적 주체의식에 대한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문화적 주체 욕구라는 게 어떤 또 외교적 관계라든지 그 영토적 분할 관계 또한 아니면 전쟁 관계 그러니까 타 국가와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주체성에 대한 발화도 있겠지만 순전히 자생성에 대한 발화도 되게 심각하게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적 요건에 의한 주체성의 발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문화적으로 다른 국가나 다른 나라의 어떤 종속되겠구나. 우리 문화만의, 우리 국가만의 고유한 것이 없으니까 한국이 이런 것이다. 뭐 중국은 중국다운 이런 것이다. 이런 게 만약에 우리 국가에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면은 이것을 어떤 국가적 주체의식으로 고취시킬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 국가가 외교적 관계나 국가적 어떤 대립 관계에서도 우위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문화적 주체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이게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과의 충돌 속에서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죠. 자생적으로. 그걸 깨달아가는 어떤 그런 문화적 주체의식에 스스로 자각하는 태도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게 외부적 주체의식의 발로고 내부적 주체의식이라는 것은 요거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조상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온전히 다른 문화권의 산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자성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교적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것을 조금 선전하고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파간다인 성격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내부적으로 묻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내가 조선 혹은 신라 혹은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본래의 이유를 뭘로 나는 품고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신라에서 향가를 지었고 그걸 한문으로 옮긴 게 서민 교화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만이 서민 교화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과 동시에 중국시에 대한 신라 노래를 의식한 문화적 주체의식의 발로였다고 하는 지점에서는 신라라는 국가가 사실은 신라라는 국가가 그때 당시에 중국에 위치한 당나라라든지 그런 나라와 상당히 밀접한 친교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외교적인 아니면은 국가적인 대립 관계 때문에 신라가 스스로 자신들의 주체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향가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고 그거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여러분 주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성이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신라 경도광 때 월명사가 임금의 물음에 답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월명사가 이제 스님이에요, 스님. 이렇게 답해요. 신승은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오직 향가를 알 뿐이며 성범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말을 해요. 그렇게도 왕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2년 있는 중으로 점침받되었으나 비록 향가를 쓰더라도 좋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중국에 있는 다른 문화권의 시를 알지 못한다. 오직 향가, 이거 신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가만을 알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나는 이 향가를 통해서만 노래하겠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나타낸 건데 이게 약간 배타적인 입장이 묻어있는 텍스트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배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문화도 존중하되 나는 내가 살아온 지역에서 싹트고 새롭게 했던 그 문화에 대한 존중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어떤 움직임을 여기서 도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이제 고대와 근대 이전 시대의 것인데 9세기 중엽에 이미 신라화한 불교가 중국에 진출해서 독자적인 종교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본래 인도에서부터 유래해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로 유래를 한 그 전례의 플러서스가 있는데 신라화한 불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이렇게 토착화가 되어서 그 당시의 외래 문화권에만 해당했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신라라는 국가 안에서 행해졌던 문화적인 변형을 긍정적으로 거쳐서 토착화가 된 케이스를 신라화한 불교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신라화한 불교가 중국에 진출해서 또 중국까지 진출해서 독자적인 종교 활동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게 불교인데 그 불교가 오히려 역수출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자가 아니라 이 불교가 불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경을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을 외우는 게 한자가 아니라 신라 어음을 사용하고 향찰로 기록되었음이 짐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라의 왕조 시대 때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화쟁을 주장한 그 화엄경의 대표적 해석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효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이제 그 불법이라고 해서 이제 불교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당나라로 이제 유학길을 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유학길을 오신 것처럼 원효대사 역시도 당나라, 근데 당시 중국의 이름이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로 불법을 배우러 길을 떠났다가 사람이 갑자기 무덤에서 잠을 자게 돼요.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 무덤 속에서 잠을 자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본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크게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거예요. 밖에서나 남에게 구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서 구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사상이나 흐름에 대한 구도자의 주체적 자세를 보여주는 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불교의 원리를 깨우치려고 불교의 원리가 있는 본고장이라는 중국으로 갔는데 이 원리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에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 구도자의 주체적 자세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인 불교의식이 대중화됐어요. 신라 불교가. 그래서 그 신라가 문화적으로 풍성한 이유도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래적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자도 중국 문화권에서 유래한 거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방식도 중국 문화권에서 유래하고 그거를 흡수하고 토착화한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 그걸 받아들인 게, 그 외래 문화권을 유입하고 받아들인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 트레디셔널 것을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형시키는 게 이른바 토착화고 그게 대중화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화를 이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교의식이 대중화됨으로써 신라불교가 인도나 중국이라는 그 지역의 외래 문화권에 있는 문화에 그냥 예속되는 것이 스스로 거부되고 독자적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불교는 그냥 어떤 인도 선승의 산물이다. 불교는 티베트 불교가 최고다. 뭐 이런 어떤 맥락들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각자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와 보편적 가르침으로서의 불교가 접목이 되니까 신라는 신라 지역만의 불교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신라의 문화에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신라의 불국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국토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인도에서부터 지금 불교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인도는 소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에서는 이거를 불국토 사상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테올로지 흐름인데
동축이라고 사용해서 진리와 깨달음은 동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신라가 인도에서 왔던 불교를 그 외래 문화권을 그대로 어떤 비판적 질문 없이 수용을 했다라면은 그 깨달음은 무조건 인도를 상징하는 그 서축에서부터 와야 돼요. 서쪽 방향에서부터 와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신라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인도에서 깨달음은 인도의 깨달음이고 신라에서의 깨달음은 신라에서의 깨달음이다. 그게 불국토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교의 본산지인 인도와 그리고 신라의 영토에서 깨달은 것과 그 깨달음에 어떤 높낮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러한 어떤 자생적 해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한국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아이덴티티, 한국이라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곧 우리가 스페셜리티로 배울 필요가 있겠지만 그 스페셜리티가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국가를 뭔가 짓밟고 짓누르는 그러한 태도성이 아니라 새롭게 깨우쳐내는 의미의 평등성, equality of meaning, 의미의 평등성으로 이거를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라를 불교의 본산지인 인도와 대등한 위치로 보았으면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토착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라 시대에서만 이런 어떤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신라를 거쳐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시대에서도 한국학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본격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게 15세기 중엽에 세종이라는 이제 고려의 조선의 왕인데요. 세종은 새로운 국가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훈민정음인데 이게 뭐냐? 그 국가 언음이 뭐였냐 하면은 이 당시에 다 한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말이 한국말이 한국 문자가 있기 전에는 다 한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중국의 말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국말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글을 쓸 때에는 다 한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일치를 안 하니까 뭐랄까요? 이게 문맹률이라고 하죠. 배움의 기회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은 말과 글을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텍스트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자. 그게 바로 새로운 나라의 국명인 훈민정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자라는 어떤 그 재정 취지가 여기에 강하게 개입이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자 문화권이 최고라고 알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사대주의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이 외래 문화권에서부터 우리가 유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문화권에 대한 존중은 정말 필요하죠. 꼭 존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소중하고. 그런데 그렇게 외래 문화권에 수입을 받아왔으면 그거를 토착화시키고 로컬라이징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로컬라이징을 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표류하게 만드는 행태? 자, 그런 것들이 매우 문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랜 세월 한자 문화권에 편입되었던 우리나라가 훈민정음의 반포로 비로소 텍스트 문자면에서 되게 주체적 입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요. 이게 이제 한국학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그 한국에 있어서의 그 문화적 변화 전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고 이걸 표현을 해요. 국내 한국학에서.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배우는 게 한국학이잖아요. 근데 고유한 특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자신들만의 텍스트예요. 글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자기 민족만의 글자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태도죠. 그러니까 그 글자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글이죠, 이게.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이 주체적인 한국 민족의 그 주체성,
그 주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한 문화사적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12강인데 이 지금 보강 기간이라 연속해서 들으셔야 될 부담이 좀 있지만 한 번에 쭉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